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 핵심 테마 세 번째와 핵심 테마 네 번째와 관련된 주제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 테마 세 번째, 스포츠 교육의 참여자의 이해론입니다. 자, 스포츠 교육의 참여자는 누가 있을까요? 자, 먼저 지도자를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자, 지도자의 유형을 한번 보면, 자, 전문 체육 교사가 있고요. 그다음 스포츠 강사, 그다음 전문 생활 스포츠 지도사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고요. 특히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어요. 체육교육 전문가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정규 교과, 정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교사. 그래서 즉 교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임용을 통과한 사람. 정규 교원 자격증이 있죠. 혹은 이제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등등이 이제 체육교육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립, 사립에 갈 수 있는 거. 근데 공립은 이제 임용을 통과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사립은 교육대학원을 나와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이제 사립을 학교를 갈 수 있겠죠. 반면에 스포츠 강사는 뭐냐? 저희 이제 이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딴 사람은 이 스포츠 강사로 활동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 체육 교육 전문가도 스포츠 강사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예, 둘 다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스포츠 강사는 이 정교 교과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 부분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뭐 전문은 말 그대로 이제 엘리트 운동부에 소속돼서 가르치는 지도사를 얘기하고 뭐 코치도 있고 감독 얘기할 수 있겠죠. 생활 스포츠 지도사는 우리 일반 스포츠 시설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지도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스포츠 교육 지도자 유형, 체육교사의 역할, 체육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학습자의 역할, 인성 지도자의 역할, 그다음 롤 모델로서의 역할, 그다음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자질이 필요하니? 당연히 체육교사는 전문가 자질이 필요하죠. 어떤 전문가? 여러 가지의 그런 학습 내용을 지니는 그런 전문가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학생을 대하잖아요. 그래서 학생을 존중하는 태도도 있어야 되고 깊은 이해와 사랑, 봉사의 마음, 그다음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다양한 체육에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행정 업무를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스포츠 강사의 역할은 정규 체육 수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규 체육 수업을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스포츠 강사는. 그다음 그 외의 부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되시고요. 특히 뭐 학교 스포츠 클럽을 지도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과 정규 수업 후 방과 후 체육 활동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규 체육 수업을 보조하는데 어떻게 이 전문 정교사 체육 교사의 지도 아래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스포츠 지도사의 자질, 어떠한 자질이 필요한가? 자, 의사 전달 능력. 예, 자, 의사 전달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체육 지도의 성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참가자와 지도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도 필요하고요. 추출한 사명감, 내가 이 사람을 잘 가르쳐서 그분의 이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우는 그런 사명감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강인한 성격도 필요하고 또 활발해야 되겠죠. 그다음 품성도 갖춰야 되고 미덕, 그다음 공정해야겠죠. 모든 참가들에게 균등하게 지도를 해야 되는 이러한 스포츠 지도사의 자질이 필요하다. 해당 부분들은 읽으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본 파트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읽으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로젠샤인과 펄스트는 학습 성취와 관련돼서 지도자의 변인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지도자의 어떠한 변인들이 학생들의 이 학습 성취와 관련이 되는가라는 그 내용인데요. 자, 내용 제시의 명확성, 즉 필요하죠. 내용을 명확하게 불분명하게 전달하면 학습 성취가 잘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명확하게 내가 어떤 수업을 할 건지 제시를 해줘야 학습 성취가 그에 맞게 또 바르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업 활동의 다양성. 자, 너무 획일적으로 단일화된 수업 활동을 진행되면 학습 성취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또 학생들의 몰입감도 떨어질 수 있고요. 수업에 대한 참여도 떨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수업을
수업 방법을 적용을 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고 또 얼마큼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열의가 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얼마큼 과제를 제시를 했는지, 과제 지향성이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한테 얼마큼 학습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제 학습 시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지 등등이 이 학습 성취와 관련된 지도자의 변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스포츠 교육 학습자의 상태. 자, 앞서 우리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지금은 이제 학습자입니다, 학습자. 자,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스포츠 교육 학습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교육 학습자에게 영향을 주는 내적 요인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학습자의 기능 수준을 고려해야 돼요. 즉, 내가 이 학습자가 어느 정도의 기능을 따라할 수 있을지 그 능력을 파악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내 대상이 특수한 계층이야, 소외 계층이야.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기능 수준도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겠죠. 예. 그리고 학습자의 체격 및 체력, 얼만큼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 체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 동기 유발 수준, 얼만큼의 동기를 유발을 낼 수 있는지. 즉 학습자와 관련된 동기 유발은 이 학습 행동뿐만 아니라 학습 능률과 그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동기 유발 수준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다음 또 그에 못지않게 인지적 능력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즉 인지적 능력은 학습자의 경험과 연관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 운동 기능은 학습 시 이해 부족 및 동작의 오류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인지 능력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감정 코칭 능력도 고려해야겠죠. 예를 들면 학습자가 쉽게 정신적인 흥분, 불안을 느낀다면 그만큼 학습 상태에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잘 파악을 해서 학습을 스포츠 교육을 제공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학습자의 발달 수준입니다. 학습자의 뭐 성별,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연령,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 그런 요인들을 잘 분석해서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면 이런 게 학습자의 즉 개인차를 고려해서 학습 단계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종종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이런 학습자는 우리 생애 주기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뭐 유아, 그다음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으로 포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뭐 성인과 노인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연령대가 광범위하잖아요. 뭐 성인 초기, 성인 후기, 노인 초기, 노인 후기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그냥 큰 틀에서 보시면 자 유아 같은 경우는 우선 대근육 운동 능력이 먼저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방향성의 원리라고 해서 자 대근에서 이제 소근 이건 이제 유아체육론에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심에서 어디로 이제 말초로 네. 네. 그리고 이제 두미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근육 운동이 먼저 발달해야 된다. 그리고 언어를 습득하고 발전시키기 인지 능력이 그때 급속히 증가하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기별로 딱 이 민감기 즉 최적기가 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적절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는 즉 뭐냐 발달에 성장이 아니죠.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체육 활동은 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신체 활동을 포함한 움직임 교육에 중점을 줘야 되고요. 자, 아동을 봐서는 이때는 점차적으로 뭐죠? 이제 사회적 활동이 중요시 돼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성이 발달되고 논리적인 판단, 사고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적절한 영양 공급과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 체육 활동으로는 여기서는 우리가 기초 활동으로 했다면 아동으로 와서는 뭐냐? 바로 기본 운동 활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 움직임 활동이라는 뭐예요? 걷고 뛰기, 달리기. 그다음 거기에는 이제 뭐 안정성 운동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동 움직임도 있고요. 그다음 조작하는 거. 이러한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체육 활동이 이루어진다. 안정성, 이동, 조작. 예. 청소년기에 와서는 여기가 이제 기본 움직임 단계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청소년 이후부터는 전문화된 움직임 단계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 기본 움직임 단계에서는 예로 들면 달리기, 뜀뛰기, 체조 등등이 있다면 전문화 움직임은 말 그대로 이제 종목별 스포츠를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뭔가 더 전문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체육 활동을 제공해 줘야 되고요. 이때는 이제 특징은 2차 성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급속한 신체 변화가 나타나고 앞서서는 그냥 논리적 사고만 했다면 이제는 추상적, 가설적 사고가 가능하고요. 또 이제 청소년기에는 부모와 독립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체육 활동으로는 전문화된 움직임을 해야 되고, 예. 성인기, 노인기 이렇게 한 번씩 또 보시면 되고, 이제 체육 활동은 성인기에는 다양한 운동을 해야 되고, 노인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를 하지만 그래도 좀 안전에 고려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활동형 레크레이션 운동을 해야 되고,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쇠퇴한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잘 발현해서 적절한 신체 체육 활동이 적용이 돼야 된다,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테마 세 번째 내용은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고요. 핵심 테마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핵심 테마 세 번째 부분에서는 그렇게 내용도 많지 않고 중요한 내용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한 번씩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하지만 종종 거기서 문제가 출제되곤 해요. 최소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되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고, 이 참여자, 우리 지도자가 있죠. 스포츠 교육에 참여한 사람 지도자 있고, 그다음 학습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고려해서 학습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핵심 테마 네 번째, 스포츠 교육의 프로그램입니다. 예. 자, 프로그램. 먼저 학교 체육 프로그램 얘기를 할게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우리 스포츠 교육의 영역 세 가지. 뭐가 있죠? 학교 체육, 그다음 생활 체육, 그다음 전문 체육,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했죠, 그렇죠? 자, 먼저 학교 체육 프로그램 얘기할게요. 자, 정규교과, 비교과 활동 있다고 했죠? 정규교과 뭐예요? 자, 학교 체육 프로그램으로 체육과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수립한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제공되는 체육 수업이다. 이거는 이제 의무적인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의무적 활동. 무조건 학생으로서 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우리 학교 다닐 때 주에 뭐 2회, 2번 정도, 많으면 3번 정도 체육 수업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비교과 활동은 뭐냐? 이거는 자발적 활동. 어떻게 자발적 활동이에요? 내가 그냥 체육 활동에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 그 정규 교과 이외의 시간에 참여하는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외의 활동이란 뭐가 있죠? 뭐 방과후, 그다음 뭐 스포츠 클럽 활동들, 클럽 활동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체육교육 프로그램의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심슨과 헤로우는 체육교육 프로그램 목표로 자, 세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세 가지의 스포츠 교육을 하는 궁극적인 가치거든요. 스포츠 교육의 가치. 왜 스포츠 교육이 필요하냐? 심동적 영역, 그다음 인지적 영역, 그다음 정의적 영역,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용어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다른 문제들과 연관지어서 이 용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여기에 답을 고르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 나와 있죠. 스포츠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 영역. 예. 자, 심동적은 신체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체 건강 및 체력, 스포츠 기능 등. 인지적은 뭐예요? 학업 성적, 지적 기능, 문해력, 수리력. 그래서 뭐 스포츠로 비교하자면 여기는 정말 예를 들면 이제 축구를 한다 그러면 축구를 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맞죠? 축구 뭐 스킬, 기술. 그럼 인지적은 뭐예요? 축구를 하게 되면 우리 어떠한 인지적 능력이 필요해요? 뭐 규칙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또 전술 등등 이런 건 다 지식이잖아요. 지식. 그게 이제 인지적 가치고요.
정의적은 뭐예요? 우리가 축구를 하면서부터 나타나는 그런 심리적인 건강, 사회적 기술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축구라는 거는 혼자 사는 걸까요? 아니죠. 동료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페어플레이를 정신을 배우고 또 뭐죠? 페어플레이뿐만 아니라 또 스포츠맨십도 배우는 거죠. 예, 그런 게 다 이제 정의적 가치잖아요. 그리고 동료와 이제 화합하면서 전술을 같이 시행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느끼는 그런 감정들. 예, 이거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감정. 예, 그래서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이 있다. 그 심동적 영역에는 뭐가 있냐? 반사적인 동작이 있고요. 신체 능력이잖아요. 기초 기능, 그렇죠? 또 지각 능력, 신체 능력, 복합 기술, 운동 해석 능력 등등이 심동적 영역에 해당이 된다. 그 얘는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심동적 영역에는 이러한 유형들이 있다. 한번 지금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세부 유형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 심동적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으로 하면서 또 문제가 출제될 수 있죠. 혹은 요즘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다음 보기는 심동적 영역에 해당되는 설명이다.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러면서 뭐 이러한 반사적 움직임 결합에 의해 형성된 선천적인 움직임 패턴이다라고 해서 이런 거에 무슨 뭐 기억해가지고 가로를 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런 건 좀 이제 어렵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 문제들이 많이 요즘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어렵게 낸다면 이런 난이도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번도 이런 세부적인 유형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출제될 확률이 또 높고 출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은 잘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겠죠. 그래서 심동적 영역에는 반사 동작이 있고요. 기초, 지각, 신체, 복합 기술, 운동 해석 능력들이 있다. 운동 해석 능력은 보시면 신체 움직임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거. 운동 움직임을 통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거에 대한 하는 거잖아요. 즉 예를 들면 뭐 음악을 듣고 그거를 이제 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 뭐 발레, 무용 등등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블룸의 이제 인지적 영역이거든요. 예, 인지적 영역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뭐 지식과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등이 유형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자, 특징 보시면 지식에는 예를 들면 테니스 라켓의 각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 즉, 자, 테니스 라켓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이건 인지적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니스 라켓은 자, 헤드와 그다음 넥, 헤드가 있죠. 그다음 이제 넥, 그다음 여기 그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 헤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줄 스트링이라 하죠. 스트링으로 되어 있고 그립은 이렇게 되어 있고 넥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인지적 영역의 지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철수는 테니스 라켓의 뭐 이 부분 각 부분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건 어디에 해당되냐? 바로 인지적 영역에 해당되면서 인지적 해당 영역에서 어디 바로 지식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또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예. 여러 가지 이제 요즘에는 문제들이 뭐 딱 하나 물어보고 단답식으로 딱 떨어졌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복합적으로 이론들이 관련지어서 같은 파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해석을 같이 해서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심도 있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해예요. 어떤 이해냐? 그 지식에 대한 이해. 예를 들면 자 테니스에서 푸더크가 있는데 그 푸더크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그 푸더크가 왜 이때 이 푸더크를 이용해 되는지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인지적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적용도 있고 게임 규칙을 적용하는 거. 분석은 동료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 실수를 찾아내고 피드백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자, 종합, 그다음 평가. 예, 이것도 다 평가잖아요. 피드백하는 거. 주변 동료를 동작을 봐서 어떻게 뭐가 잘못됐다 얘기해주고 그걸 평가를 해서 다시 수정할 수 있게 알려주는 이런 영역들이 다 어디 인지적 영역에 해당이 된다. 자, 다음은 정의적 영역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수용화, 반응화,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가 있어요. 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역들 유형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잘 보시고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특히 이 세 가지 가치 영역은 여러분이 학습 스포츠 교육학을 학습하는데 알고 계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이 세 가지 가치는 뭐랑 연결이 돼요? 뒤에 지도 방법과 또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스포츠 교육 모형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교육 모형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온다 했죠. 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이해하고 암기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수용화가 있고 수용화에는 뭐냐? 자, 정보를 얻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보고 듣는 능력이다. 스포츠 역사를 읽을 수 있다라는 게 다 정의적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학생은 자신이 체육을 좋아하는 이유 5가지를 나열할 수 있고 왜 체육이 좋아요? 그럼 운동하게 되면은 정신이 맑아지고요.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고 등등 그런 걸 쭉 나열할 수 있는 거죠. 다음 가치예요. 자, 운동을 하면 어떠한 가치가 있냐?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조직화. 학생은 건강 체력 활동의 중요성을 얘기할 수 있고 인격화. 게임의 규칙과 예절을 지킬 수 있다. 네, 예절 뭐요? 자, 뭐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그런 게 다 이제 예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뭐 공동체, 단결, 화합 그런 게 다 정의적 영역에 해당이 된다. 자, 그다음 2024년도에 자, 움직임 기능 분류라고 해서 이걸 FMS라고 해요. 네. 자, 움직임 기능 분류는 이렇게 구분돼요. 비이동 운동과 그러니까 이제 움직임이 없는 운동, 그다음 움직이는 운동, 그리고 물체를 사용하는 물체와 도구를 사용하는 조작 기능, 그리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움직임 주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어떠한 거에 대해서 표현, 해석하는 움직임 등이 있습니다. 자, 이동은 말 그대로 정지한 상태에서 하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보시면 서기, 앉기, 정지 등등이 있고요. 이동은 이제 뭐 걷기, 달리기, 뛰기, 피하기, 좌우로 움직이기 등등 다 이동 기능이에요. 다음 조작은 이제 물체를 사용하는 거, 그다음 도구를 사용하는 거 등등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얼마큼 잘 사용하는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전략적 움직임은 예를 들면 전술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축구에서 이러한 뭐 2대1 패스 같은 그런 전술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다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은 뭐 축구에서 수비, 야구에서 도루 같은 거, 미식축구에서 뭐 패스, 패턴, 뭐 지그재그 달리기 등등. 그다음 뭐 한 명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한 명이 수비수를 이제 블락하는 거, 움직임을 통제하는 거 등등 이런 전략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움직임 주제는 뭐냐? 여기 보면 기본 운동 기능. 자, 기본 운동 기능이란 뭐예요? 바로 비이동, 이동, 물체 조작, 도구 조작.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3가지로 지금 4가지로 나누는데 쉽게 설명하면 자, 이동과 비이동, 그다음 조작, 이동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 움직임 개념. 네. 움직인다는 거는 뭐예요? 어떤 공간과 노력,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본 움직임 기능과 움직임 개념을 결합한 게 움직임 주제다. 그다음 표현 및 해석. 어떠한 것을 얘기를 듣고 내가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뭐 춤, 발레, 댄스, 재즈와 같은 표현들. 이런 게 움직임 기능의 분류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2024년도에 출제가 됐었고 이 부분들은 더 포괄적으로 넘어가서 다른 과목에서도 연결지어서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능을 분류하고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사 지식이에요. 이 부분은 교육학을 여러분이 학습하실 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이해하시고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파트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자, 교사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슐만은 7가지로 구분했고 매틀러는 이제 3가지로 구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슐만이 구분한 7가지 교사 지식을 보면 자, 처음에 내용과 지도 방법, 내용 교수, 교육 과정, 교육 환경, 학습자 지식, 교육 목적. 자, 내용은 뭐예요? 내가 만약에 뭐 농구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럼 농구를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차시별로, 단계별로, 그렇죠? 그런 농구에 해박해야 되잖아요. 그 지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지도 방법을 농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떠한 지도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 지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뒷부분에 보면 이제 지도 방법론이라고 해서 교육 모형이 있고 교수 기법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사용할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지도 방법과. 그러면 그런 방법은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내용은 각 파트, 주제 하나하나 다 세분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농구라는 게 예를 들면
그 딱 한 번에 다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계별로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럼 각각의 이 단계를 가르칠 때 어떠한 내용의 교수법을 사용을 할 건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어떠한 지도법을 사용할 것인지, 특정 상황에서 다 다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지도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내용 교수법에 대한 내용이고, 교육 과정은 자, 우리가 농구라는 거는 한 학기에 예를 들면 다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구분돼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 교육 과정이 구분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식은 교육 과정 지식이고요. 그게 각 학년별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적합하게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된다는 지식을 얘기할 수 있고, 환경은 수업 환경이에요. 뭐 실내, 실외, 그리고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 등등에 대한 지식, 학습자, 내가 가르친 학습자가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등등에 대한 지식, 교육 목적, 내가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철학인지, 혹은 더 나아가서 내가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에 대한 구조에 관한 지식 등이 교육 목적 지식에 해당된다. 그래서 슐만은 이렇게 7가지 교사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반대 매칠러는 3가지로 교사 지식을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명제적 지식과 절차적, 상황적 지식인데요. 자, 명제적은 뭐냐? 자, 교사가 구두나 문서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직접 말로 하거나 아니면 문서로 제공을 한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뭐냐? 명제적 지식에 해당된다. 즉, 체육 수업에 필요한 내용들, 뭐 개념, 규칙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뭐냐? 다시 체육 수업에 필요한 내용이 명제적 지식이고요. 자, 절차적 지식은 이제 교사가 수업 전중 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 그러니까 수업 관리에 필요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 이 명제적 지식을 활용한 능력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피드백을 제공한다든지 수업 관리와 학습을 촉진, 더 나아가서 앞서 말한 이 말이나 문서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절차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자, 상황적 지식은 교사가 특수한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언제 왜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상황, 즉 예를 들면 학생 수준을 고려해서 수업 과제를 전환해야 할 시기를 파악을 하는 거죠. 예,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와 관련된 지식이 바로 뭐냐? 상황적 지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심화 포인트 잠깐 보시면, 그럼 수업 계획이 왜 필요한지, 계획에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학교 체육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 사항으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도 계획이 수립이 필요하고요. 다음 창의, 인성을 지향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적 교수 학습 활동 및 효율적 교수 학습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되고요. 학교의 내적, 학교의 환경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쉽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다음은 학교 스포츠 클럽이에요. 이 클럽에 대한 내용은 과거 2020년도 우리 스포츠 지도사가 2015년도 서로 새롭게 개편돼서 이때부터 다시 또 시작했잖아요. 언제까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20년도 전까지는 이 학교 스포츠 클럽과 관련돼서 문제는 빈번히 나왔습니다. 종종. 근데 그 이후부터는 잘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도 출제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학교 스포츠 클럽과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스포츠 클럽은 뭐냐? 네. 비정규 교과 활동, 비정규 교과 활동이라고 해서 정규 교육 과정 외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학교는 정규 교과와 비정규 교과로 나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그래서 이 학교 스포츠 클럽은 정규 교과 이외의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언제예요? 방과 후 혹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 쉬는 시간은 좀 짧으니까 못하죠. 점심시간, 그다음 토요일, 휴일, 주말 등등에 이 학교 스포츠 클럽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이에요. 자발적. 그리고 비의무적. 반면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정규 교과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이고,
이거는 활동 시간은 언제?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 이루어져요. 예.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에요. 예. 내가 만약에 운동을 하고 싶다, 스포츠를 즐기고 싶다, 그럼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예. 그래서 이거는 정규 교과 과정 안에 이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이 배정돼 있거든요. 그때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두 개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럼 학교 스포츠 클럽의 운영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말하는 학교 스포츠 클럽은 바로 여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예. 어떻게 운영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문제를 낸다면 좀 어렵게 낸다면 어렵게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읽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 크게는 리그 방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토너먼트 혹은 리그 플러스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리그는 말 그대로 내가 만약 10팀이 있어. 그럼 10팀이 다 통합해서 10팀이 있어요. 이렇게 5개로 할게요. 10개 너무 많으니까. 그럼 5개가 다 팀이 다 한 번씩 이렇게 팀을 이렇게 붙어서 리그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라가는 거고 조별리는 자 여기서 만약에 6개 팀이다. 그럼 3팀씩 나눈 거예요. 여기가 A팀, 여기가 이제 B팀. 그래서 조별로 이제 리그를 이 팀 리그하고 이 팀 리그하고 그다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을 이제 조별 리그라고 하고 스플릿은 이제 5개 팀이 있으면 뭐 상위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위 팀이 있죠. 그럼 상위 팀은 상위 팀끼리, 하위 팀은 하위 팀끼리 해서 하는 리그 방식을 이제 이렇게 스플릿 리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반면 토너먼트는 이제 말 그대로 제거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2팀 남은 2팀 붙어서 이제 최종 승자가 딱 나오는 거고 그렇죠. 이게 토너먼트 방식이잖아요. 근데 먼저 녹다운 토너먼트는 승리한 팀끼리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팀이 있죠. 4개의 팀이 있다. 이렇게 붙었어요. 그 한 팀 올라오겠죠. 이렇게 붙었죠. 그럼 최종적으로 한 명 남는 거죠. 그게 이게 녹다운 토너먼트예요. 한 명씩 팀 제거하면서 가는 거. 예, 리그랑은 다르죠. 예. 그래서 간단한 경시 방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심플하죠. 예. 다음 더블 엘리미네이션은 우리 예전에 그 월드 베이스볼에서도 적용된 이제 토너먼트 방식이거든요. 이 방식은 뭐냐? 자, 이긴 팀만 원래 토너먼트 이긴 팀만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근데 더블 엘리미네이션은 이긴 팀만 다음 경기를 할 수 있는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고 진 팀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러면 뭐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A, B, C, D, E, F 라고 하면 여기서 A팀이 올라왔어요. 여기서는 C팀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 B팀하고 C팀은 떨어졌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두 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예, 그럼 또 이긴 팀이 올라오겠죠. 만약에 B팀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 이긴 팀하고 여기에 올라온 팀하고 또 붙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B팀이 이겼다. 그러면 A팀이 떨어지고 B팀은 또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 팀한테도 그러니까 패자부활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 그게 더블 엘리미네이션이고요. 그다음 스플릿 토너먼트는 뭐냐? 자, 상위 50%, 뭐 하위 50% 팀을 각각 조를 편성해서 조별 리그처럼 진행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스플릿 리그 했잖아요. 근데 A 리그, 그다음 뭐 B 리그 해가지고 이렇게 A 리그의 팀이 있죠. 이렇게 했죠. 여기서 안에 자체적으로 토너먼트에서 올라오죠. 여기서 안에 토너먼트에서 올라오죠. 예,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여기서 또 붙어서 최종 한 팀만 남는 거 하는 방법이 스플릿 토너먼트고요. 리그 토너먼트 플러스는 이제 조별로 할 수도 있고 다 묶어서 통합으로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학교 스포츠 클럽이 운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앞에서 학교 체육 프로그램 했으면 이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에요.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념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쪽 부분에서는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개념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저희가 내용을 넣었고요. 생활체육 프로그램 목표에 대해서는 한번 나왔어요. 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즉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 및 운동 능력을 명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활동 내용을 구체적, 세부적으로 기술해야 될 게 필요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 전개에 있어서 목표가 바뀌면 안 되겠죠. 일관되게 가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 프로그램 시행 후에 항상 뭐요? 이 평가를 통해서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보완해서 다시 또 새로운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기술해야 된다. 그래서 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게 생활체육의 목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체육이에요. 전문체육은 이제 엘리트 선수를 위한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출제된 부분들은 딱 이거예요. 네, 이것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죠. 자, 마틴스가 제시한 전문체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단계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 자, 먼저 보시면 자, 첫 번째 1단계는 코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선수에게 필요한 기술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코치예요. 지도자예요. 전문체육 프로그램은 코치나 감독이 구성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우리 선수들한테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즉 스포츠 기술뿐만 아니라 생활 기술 지도를 통해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스포츠 기술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부분들도. 왜냐하면 스포츠라는 게 제가 스포츠 교육의 세 가지 가치, 자, 심동적, 정의적, 인지적 가치, 이 세 가지를 두루 갖출 수 있게 기술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선수 이해예요. 내가 우리 선수들이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 이거죠. 이게 이 내용이죠. 거기에 발달할 수 있게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 상황, 즉 지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먼저 주변 상황을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지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의 선수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런 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전문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해도 우리 선수들이 이거를 따라올 수 없는 환경이야. 예를 들면 우리 선수들 한 명이 너무 생활고에 시달리고 너무 어려워.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운동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끔 TV 보시면 내가 이 운동부에 들어가면 매일 뭐 빵이랑 우유를 무료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운동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옛날에 뭐 라면만 먹고 운동했어요. 뭐 헝그리 정실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코치나 감독은 이 전문체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그 상황을 분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 선수를 이해하고 그 상황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 지도를 해야겠죠. 그다음 네 번째 단계는 우선순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순서를 결정하고, 목표는 이제 단기에 설치해야 할 목표, 그다음 중기, 그다음 장기로 설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지도를 위해서 목표가 이제 결정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어떠한 지도 방법을 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와 목표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을 선택을 해야겠죠. 마지막은 여섯 번째는 어떻게 이제 연습을 진행을 할 건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어떻게 연습해야 할지에 대한 시즌 계획과 일일 지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도 방법 선택 후 시즌 계획과 지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해서 마틴스는 전문체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단계로 이렇게 6가지로 구분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파트 핵심 테마 세 번째와 네 번째 대한 이론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좀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좀 쉬었다가 또 다음 파트 또 이론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